8월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듯이 내리쬐는 오후,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드나든다는 강남 최고급 백화점 VIP 주차장에는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 고요하고 오만한 공간을 찢어발기듯 새빨간 포르쉐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들어와 엘리베이터 입구와 가장 가까운 명당 자리를 보란듯이 대각선으로 차지해버렸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중년 여인 최미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차 라인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러 다가오는 주차 요원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최미자가 구두에 묻은 먼지 한 톨에 신경질을 부리는 사이 건너편에서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모처럼 휴가를 나온 육군 하사 김하윤이 수수한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대신 낡은 운동화에 곧게 펴진 등과 단단한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군인의 기품이 은연중에 흘러나왔다. 주머니에서 회원카드를 찾던 하윤의 손에서 미끄러진 열쇠 꾸러미가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포르쉐 범퍼 앞까지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용한 주차장에 울려 퍼진 금소금은 마치 최미자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는 기폭제와 같았고 그녀는 자신의 애마 근처에 떨어진 열쇠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범퍼를 확인하기도 전에 하윤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질을 해대며 감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길래. 최미자의 눈에는 하윤의 초라한 행색이 들어오자마자 무시와 경멸이 가득 찼고 그녀는 하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하윤은 난데없는 봉변에 잠시 당황했지만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열쇠를 주워 올렸고 그녀는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을 뿐 차량에는 닿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최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최미자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다. 하윤의 논리적이고 예의 바른 해명은 이미 이성을 잃은 최미자의 귀에는 건방진 어린 계집애의 말 대꾸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최미자는 하윤의 말을 무시한 채 허리를 굽혀 범퍼를 현미경 보듯 샅샅이 뒤지더니 원래 있었던 미세한 생활 흠집을 찾아내고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이것 보라며 소리를 질렀고 가난한 것들이 고급차를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부러 테러를 가한다며 억지 논리를 펼쳤다. 최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천박하고 모욕적이었으며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었다. 최미자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가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고 이내 하윤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귀한 물건을 망가뜨리냐고 몰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하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다.
하유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최미자의 언행에 하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주차장 상단에 설치된 CCTV를 가리키며 객관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하윤은 먼지가 묻은 흠집의 상태를 지적하며 자신의 열쇠가 닿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보안팀을 불러 영상을 확인하면 금방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은 최미자에게 있어 감히 하찮은 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감히 어린 것이 날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에 격분한 최미자는 들고 있던 에르메스 악어 가죽 가방을 높이 쳐들었고 그대로 하윤의 얼굴을 향해 전력을 다해 휘둘러 버렸다. 묵직한 가방의 금속 장식이 하윤의 광대뼈를 강타하며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주차장을 울렸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하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날카로운 금속 장식에 찢긴 하윤의 하얀 볼에서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를 느끼며 하윤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이라면 당장 머리채를 잡고 싸웠겠지만 군인이라는 신분과 제복을 입지 않았을 때조차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의 반격을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윤의 그 침묵을 최미자는 굴복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기세를 올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보안 요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최미자에게 허리를 굽혀 제발 진정하시라고 애원하듯 사정했다. 그는 폭력을 쓰시면 곤란하다며 최대한 공손하게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미자에게 보안 요원은 그저 귀찮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녀는 감히 어디서 끼어드냐며 보안 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당장 관리소장에게 전화해 너 같은 건 당장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신의 상처보다 힘없는 보안 요원이 당하는 모욕에 더 큰 분노를 느낀 하윤은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똑바로 서서 최미자를 노려보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녀는 나를 때린 건 참을 수 있어도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안 요원과 자신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하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전장을 누비던 군인의 그것이었기에 최미자조차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최미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남편이 육군 보병사단 참모장인 박대령이라고 소리치며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냐고 대꾸했다. 그녀는 남편의 직위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윤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저주를 퍼부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하윤은 피가 흐르는 뺨을 그대로 둔 채 담담하게 전화를 걸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부인을 어떻게 감싸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윤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적을 앞에 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 소라는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최미자는 남편과의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표독스러운 표정을 싹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거짓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정신이 이상한 꽃뱀 같은 여자와 주제 파악 못하는 경비원이 합세해 자신을 위협하고 차를 부수려 한다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해서 일러 바쳤고, 당장 와서 이들을 혼내주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교태 섞인 비명을 질러댔다. 통화를 마친 최미자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가방에 거칠게 쑤셔 넣으며 이제 곧 남편이 도착하면 너희들은 끝장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마치 이미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처럼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하윤과 보안 요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내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선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제안을 던졌다. 젊은 보안 요원은 대령이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피를 흘리는 하윤을 보고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다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직업의식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 작은 선이마저도 최미자의 눈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건방지고 가짜는 반항으로 비칠 뿐이었다. 최미자는 보안 요원이 하윤에게 호의를 베푸는 꼴을 보자마자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의 손을 매몰차게 내리쳤고 하얀 손수건은 힘없이 바닥에 더러운 기름때 위로 떨어져 뒹굴었다. 그녀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범죄자에게 동정을 표하냐며 악을 썼고 너 같은 하류 인생들이 서로 감싸고 도는 꼴이 역겨워 토가 나올 지경이라며 인격 살인에 가까운 폭언을 거침없이 퍼부어댔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과 모욕당한 보안 요원의 붉어진 눈시울을 본 하윤은 최미자의 앞을 단단히 막아섰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빛으로 최미자를 내려다보며 당신의 남편이 대령이건 장군이건 상관없이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짓은 명백한 폭행이자 협박이라며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고 서슬퍼렇게 일갈했다. 하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던 최미자는 이내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혀를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즘 젊은 것들은 돈이 없으면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 것이지. 주제넘게 백화점은 왜 기어 나오냐며 비아냥거렸고 네가 입고 있는 그 싸구려 티셔츠 쪼가리 100장을 팔아도 내 가방끈 하나 못 산다며 역겨운 물질적 우월감을 과시했다. 소란이 커지자 주변에는 쇼핑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최미자의 폭주를 막으려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에만 바빴다. 그들은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피를 흘리는 젊은 여성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광경을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소비하고 있었고 그 차가운 무관심은 하윤에게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하윤은 군 복무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적군이 아닌 자국민에게 그것도 고위 장교의 부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호신술로 이 여자를 제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의 철칙과 곧 도착할 헌병대를 기다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성으로 끓어오르는 주먹을 억눌렀다. 최미자는 하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자신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며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내 구두를 핥으면 용서해주겠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며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주차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낡은 등산복 차림에 흑투성이 등산화를 신은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소란스러운 현장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피를 흘리고 있는 하윤과 악을 쓰고 있는 최미자를 발견하고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들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빛바랜 쥐색 등산 조끼와 흙이 잔뜩 묻은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있어 화려한 명품관이 즐비한 백화점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투박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배낭 하나가 달랑거리고 있어 누가 봐도 동네 뒷산을 다녀온 평범한 은퇴자에 불과해 보였다. 하지만 소란스러운 인파를 헤치고 걸어오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주름진 눈매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주변의 산만한 공기를 단번에 제압할 만큼 고요하고 깊었다. 남자는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하윤을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는 대신 그는 딸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바닥에 떨어진 선명한 핏방울을 보고도 감정적으로 격분하기보다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듯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빠르게 일별했다. 하윤은 익숙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부녀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감 속에 잠시나마 따스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지만
그 평온함은 최미자의 날카로운 고성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남자는 하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를 닦아준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씩씩거리고 있는 최미자를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는 초면인 사람에게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으며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저음의 울림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만 흥분한 최미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최미자는 눈앞에 나타난 꾀죄죄한 등산객 차림의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끼리끼리 논다더니 가난한 것들은 어쩜 이렇게 똑같이 구질구질하게 생겨 먹었냐며 비아냥거렸고 딸년이 가정교육을 못 받은 이유가 다 저런 무식하고 가난한 애비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며 폐륜적인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흑투성이 등산화를 가리키며 냄새나는 신발로 내 비싼 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당장 딸을 데리고 꺼지지 않으면 둘 다 콩밥을 먹이겠다고 위협했다. 쏟아지는 모욕 속에서도 남자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옷차림이나 빈부격차로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나갔다. 그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부인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리 만무한 최미자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주제 파악도 못하는 늙은이가 어디서 훈계질이냐고 대들었고 급기야 남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다. 최미자의 손이 남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지만 그는 마치 대지의 뿌리 깊은 고목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밀친 그녀가 반작용으로 뒤로 휘청거렸다.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의 신체는 평생을 거친 야전에서 굴러온 군인의 강인함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최미자는 그것을 단순히 밑바닥 육체 노동으로 다져진 천한 몸뚱이라 치부하며 그녀는 감히 내 몸에 손을 댔냐며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었고 흙 묻은 옷깃을 손으로 털어내는 신욕을 하며 세탁비까지 청구하겠다고 악을 썼다. 하윤은 아버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남자는 단호한 눈빛으로 딸을 제지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쉬운 길 대신 이 오만한 권력자의 부인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최미자는 그 침묵을 굴복으로 오판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계속해서 퍼부어댔다. 그때
최미자의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고 그녀는 화면에 뜬 여보라는 글자를 확인하자마자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주차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통화했다. 그녀는 남편이 이제 막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든 쥐신세이니 도망갈 생각 따위는 하지도 말라고 의기양양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육군 대령이 직접 온다는 소식에 웅성거리며 긴장하기 시작했고 과연 이 초라한 부녀가 군 고위 간부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숨죽여 지켜보았다. 잠시 후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관용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최미자의 포르쉐 옆에 급하게 정차했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정복을 갖춰 입은 중년의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 어깨에 빛나는 무궁화 3개, 대령 계급장을 단 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아내인 최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남편의 팔에 매달려 거짓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아내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는 등산복 차림의 노인과 피 흘리는 여자를 향해 위압적인 눈빛을 쏘아보냈다. 박 대령은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남자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흘겨보며 감히 신성한 군인의 가족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무례한들이 바로 당신들이냐고 윽박질렀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지위가 주는 권위를 이용해 상대를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려는 듯 거만한 태도로 다가와 당장 헌병대에 넘겨 영창에 쳐넣기 전에 무릎 꿇고 내 아내에게 사죄하라며 소리쳤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인 참모총장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는 곧 닥쳐올 처참한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검은색 관용차의 뒷좌석에서 내린 박대령은 각 잡힌 정복과 반짝이는 군화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무궁화 3개의 계급장을 과시하며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막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내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달려온 터라 잔뜩 찌푸린 미간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다. 박 대령은 사태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내 가족이 감히 이런 하찮은 것들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에만 매몰되어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등장을 천군만마처럼 여긴 최미자는 박 대령의 팔에 매달려 과장된 몸짓으로 흐느끼며 저 늙은이와 계집애가 작당을 하고 나를 애워싸서 때리려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으로 사람을 친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하윤이 던진 열쇠 때문에 차가 박살이 났고 저 노인이 내 몸을 밀치며 성추행에 가까운 위협을 가했다고 악랄하게 모함했다. 아내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박 대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당장이라도 살인을 저지를 듯한 형형한 눈빛으로 등산복 차림의 노인을 노려보았다. 박 대령은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김 장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다짜고짜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툭툭 치며 감히 네가 뭔데 내 아내에게
손을 대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상대가 나이 지긋한 연장자라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지몽매한 민간인 하나를 짓밟아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박대령의 입에서는 군인의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속한 반말과 협박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 장군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대령이 가슴을 치며 모욕을 주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박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자네가 지금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고 점잖게 타이르며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다. 하지만 김 장군의 그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는 박대령의 자격지심을 건드려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었고 박대령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더욱 광분했다. 자네, 지금 나보고 자네라고 했나?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박대령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당장 관할 경찰서장과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무집행 방해와 군인 가족에 대한 특수 협박죄로 이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실현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얄팍한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눈앞의 노인과 젊은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잔인하게 몰아붙였다. 하유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꼴을 군인으로서의 본능적인 자세를 취하며 박대령 앞으로 나서서 관등 성명을 대려했다. 대령님, 저는 육군 하사 김하윤입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먼저 폭행을 그러나 그녀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박 대령의 거친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박 대령은 하윤의 말을 싹둑 자르며 어디서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대령 앞에서 입을 놀리냐고 윽박질렀고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하윤의 정당한 항변을 묵살해 버렸다. 박 대령은 하윤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속상관, 모독죄와 하극상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해 군복을 벗게 만들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하윤의 복장이 불량하다느니 휴가 중에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군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댔고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연락해 영창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부하를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의 비겁한 태도는 군인으로서의 자격, 미다림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썩어빠진 지휘관 밑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며 박대령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대령, 그 군복과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라고 있는 게 아닐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라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총사령관의 패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눈과 귀가 멀어버린 박대령은 김 장군의 충고를 늙은이의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고 급기야 손을 들어 김 장군의 멱살을 잡으려는 패륜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내 계급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공고란이는 미연해 너 같은 늙은이가 훈수둘 자격은 없다며 막말을 퍼부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대령의 난동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거나 숨죽여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극한으로 치닫는 대치 상황 속에서 최미자는 남편의 등 뒤에 숨어 하윤을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했고 박대령은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보안 요원들에게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은 박대령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김 장군과 하윤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주차장은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장처럼 살벌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이제 김 장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함을 깨닫고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박대령은 하윤이 현역 부사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번들거리며 그녀의 군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가학적인 행위를 시작했다. 그는 주차장 한복판에서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선 채 하윤을 향해 지금 당장 차렷 자세를 취하고 직속상관에 대한 예를 갖추라며 고압적으로 명령했다. 휴가 중인 군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손하게 군 것은 군법 위반이라며 그는 헌병대가 오기 전에 군인 기본 자세부터 다시 교육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자신의 변태적인 권력욕을 채우려 들었다. 하윤은 끓어오르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계급의 위계 질서를 거스를 수 없어 떨리는 몸을 억지로 펴고 차렷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박대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가 작다느니 각도가 틀렸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고 더 크게 관등 성명을 복창하라고 소리 질렀다. 백화점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는 가운데 하윤은 하사 김하윤을 외치며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남편이 젊은 여군을 쥐잡듯 잡는 모습을 지켜보던 최미자는 마치 재미있는 서커스라도 구경하는 양 킬킬거리며 박수를 쳤고 그 천박한 웃음소리는 하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최미자는 박대령의 팔을 툭 치며 저런 계집애들은 군대에서 남자들 틈에 섞여 몸이나 굴리니 위아래도 모르고 설치는 거라며 입에 담기 힘든 성차별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그녀는 하윤이 차려 자세로 꼼짝도 못하는 것을 이용해 핸드백으로 하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는 것을 지켜보던
김 장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잡고 있던 주먹에는 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박대령의 앞을 막아서며 자네가 진정 대한민국 장교라면 부하를 보호하고 감싸줘야지 어떻게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를 노리게 취급할 수 있냐고 엄중하게 꾸짖었다. 김 장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박대령은 콧방귀를 뀌며 노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댔다. 박대령은 김 장군의 훈계를 비웃으며 군대 근처에도 못 가본 무식한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군기를 논하냐고 빈정거렸고 딸 교육을 그따위로 시킨 죄로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흔들어대며 내가 지금 국방부와 정재계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과시했고 전화 한 통이면 당신네 가족이 이 땅에서 밥벌이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 박 대령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당신 딸은 군복 벗겨서 쫓아내고 당신은 쥐꼬리만한 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것마저 끊어버리게 해주지. 박 대령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구체적인 보복 계획을 읊어댔고 그 내용은 한 가정의 생계를 완전히 파탄내겠다는 악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김 장군의 허름한 등산복을 가리키며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던 벌레들이 감히 용의 꼬리를 밟았으니 지식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자신의 잔혹한 행동을 합리화했다. 하윤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협박까지 받는 상황에 이성을 잃고 대령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마다 박 대령은 군법을 들먹이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하윤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어딜 감히 상관에게 덤비려나 즉결 처형감이다 라고 소리치며 군화발로 하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족쇄로 채워 저항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 비열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주변의 시민들도 박대령의 도를 넘은 행태에 웅성거리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박대령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구경꾼들을 향해 다들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고 싶어 폰 안 치워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마치 점령지의 폭군처럼 군림하며 이 소란스러운 주차장은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 김 장군과 하윤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갇힌 듯했다. 최미자는 남편의 위세에 힘입어 더욱 기고만장해져서는 하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명령하며 내 구두 끝에 묻은 흙을 혀로 핥으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깔깔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갑질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에서 오는 가학적인 쾌락에 취해 있었고 박 대령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썩어 빠진 특권의식이 빚어낸 참담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김 장군은 모욕당하는 딸과
미쳐 날뛰는 박 대령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마지막 자비심마저 사라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의 대화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괴물이 되어버린 저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처절한 응징만이 유일한 답임을 확신했다. 김 장군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늙고 지친 노인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전장을 호령하던 맹장의 기운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미자는 하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이참에 아예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심산으로 다시 한번 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더욱 과감해졌고 이번에는 가방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윤의 뺨을 잇는 힘껏 내려칠 기세로 팔을 휘둘렀다. 하윤은 눈앞으로 날아오는 손바닥을 보며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가는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허공을 가르던 최미자의 손목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의 투박하고 거친 손에 의해 낚아채여 허공에 멈춰섰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장군이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어 최미자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움켜쥔 것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늙고 힘없는 노인의 손 같았지만 그 힘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여 최미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김 장군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적을 제압하는 냉혹한 장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김 장군은 잡고 있던 최미자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그땐 노인 공경이고 뭐고 없을 것이라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엄중히 경고했다. 최미자는 김 장군이 밀치는 힘에 밀려 뒤로 비틀거리다 하이힐이 꼬여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대섰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장군을 올려다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천하의 대령 부인이 감히 냄새나는 늙은이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그녀는 남편을 향해 저 미친 노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자신의 아내가 눈앞에서 늙은이에게 밀쳐져 넘어지는 꼴을 목격한 박 대령은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김 장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배운 격투 기술을 민간인인 노인을 상대로 사용하려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고 주먹을 꽉 쥐고 김 장군의 안면을 향해 전력으로 내질렀다. 주변 사람들은 끔찍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윤 역시 아버지하고 외치며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박대령의 주먹은 김 장군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김 장군은 박대령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을 꿰뚫어 보듯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충돌 직전의 순간에 상체를 살짝 들어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는 박대령이 내지른 팔을 낚아채고 발을 걸어 중심을 무너뜨리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호신술 동작을 선보였다. 박대령의 육중한 몸뚱이는 자신의 공격 속도에 휘말려 허공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갔고 김 장군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대령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고 김 장군은 즉시 박대령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무릎으로 그의 등판을 강하게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일이었기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주차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현역 육군 대령이, 그것도 덩치 큰 사내가 칠순이 다 된 등산객 노인의 손짓 한 번에 맥없이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바닥에 깔린 박대령은 치욕감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등 위를 누르고 있는 김 장군의 무릎은 마치 거대한 산이 짓누르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 장군은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은 평온한 상태로 박 대령의 귀에 대고 기본 제압술 하나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실력으로 어떻게 대령 계급장을 달았냐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의 승패를 떠나 평생을 무인으로 살아온 진짜 군인이 가짜 군인에게 내리는 준엄한 꾸짖음이자 실력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참교육의 순간이었다. 하유는 아버지가 보여준 놀랍도록 정교한 제압 기술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던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처음으로 마주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히 산을 좋아하는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내공을 지닌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아버지가 박 대령을 제압할 때 보여준 그 간결하고 효율적인 동작은 교본에 나오는 정석 그 자체였으면서도 실전의 살기가 서려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박 대령은 늙은이에게 제압당했다는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바닥에 짓눌린 채로 이거 안 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이제 살인미수야.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다. 최미자 역시 바닥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휘두르며 김 장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 장군이 뿜어내는 서슬 펄은 눈빛과 마주치자 공포에 질려 비명만 지를 뿐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김 장군은 박 대령의 팔을 한 번 더 비틀어 고통을 준 뒤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며 그를 놓아주었다. 풀려난 박 대령은 흙투성이가 된 정복을 입은 채 허둥지둥 일어나 거리를 벌렸고 하진 않은 박 대령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김 장군을 노려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여기 테러리스트가 있다. 무장한 괴한이 장교를 폭행했다. 당장 헌병대와 경찰 병력을 전부 출동시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김 장군은 그 꼴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투박한 폴더폰을 꺼내 들었고, 이제 이 지루하고 역겨운 소극을 끝낼 진짜 주인공들을 부를 준비를 마쳤다. 박대령은 헌병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테러리스트에게 습격당했다는 황당무계한 보고를 마친 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김 장군을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이제 곧 중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쳐 이 건방진 늙은이를 제압하고 개처럼 끌고 갈 상상을 하며 방금 전 바닥에 처박혔던 수치심을 잔인한 보복의 쾌감으로 덮어버리려 애썼다. 박대령은 스마트폰을 흔들어대며 내 놈이 아무리 무술을 좀 한다고 해도 총든 군인들 앞에서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될 것이라며,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권력에 기생하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김 장군은 박대령의 광대노름 같은 협박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흙 묻은 등산 조끼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가 꺼낸 물건은 박대령의 최신형 스마트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서리가 닳고 다른 구형 검은색 폴더폰이었고, 그 투박한 외형은 명품으로 휘감은 박대령 부부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김 장군은 액정을 확인하는 둥 마는 둥 익숙한 손놀림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고, 폴더폰 특유의 뚜뚜 하는 연결음이 소란스러운 주차장의 공기 사이로 미약하게 흘러나왔다. 박대령은 김 장군의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을 보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고물을 들고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하려는 거냐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즘 세상에 저런 전화기가 작동이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양로원에 있는 친구에게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모양이라며 최미자와 함께 낄낄거렸고, 그들의 경박한 웃음소리는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들은 김 장군의 그 낡은 전화기가 대한민국 안보 라인의 정점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하라인보다 더 무서운 물건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 연결음이 끊겼고, 김 장군은 수화기에 대고 방 사령관인가 나일세 김가 라고 짧고 굵직한 저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 강남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와 있는데 상황이 좀 시끄럽게 됐어. 자네가 라고 담담하게 용건을 말했다. 마치 동네 친구에게 마실 나오라는 듯한 편안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절대적인 위험은 듣는 이로 하여금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는가 싶더니 이내 다급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무언가 대답하는 듯 했고, 김 장군은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통화를 마무리하려는 듯 전화기를 귀에서 때려다
다시 입가에 가져다 대고는 아, 그리고 올 때 수갑도 하나 챙겨오게. 군기강이 아주 개판이라 내가 직접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 라는 섬뜩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수갑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이 상황을 단순히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자체를 끝장내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 장군이 폴더를 탁 소리나게 닫고 주머니에 넣자 박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어디 용역 깡패라도 불렀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방 사령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육군 대령이 있는 현장에 깡패들을 끌고 오면 그놈들까지 모조리 엮어서 감옥에 보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박 대령의 머릿속에는 방 사령관이라는 호칭이 그저 김 장군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거나 기껏해야 동네 조기축구회 회장 정도일 것이라는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다가올 재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유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차와 수갑을 오라고 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침착했기에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허투루 행동할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 아버지가 뿜어내는 기세는 과거 사단장 시절 열병식을 지휘하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닮아 있었다. 하유는 피 묻은 뺨을 손등으로 훔치며 아버지의 등 뒤에 서서 곧 벌어질 일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김 장군의 미스터리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느끼고 과연 저 노인이 부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노인이 왕년의 주먹이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숨겨진 재력가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그 누구도 저 노인이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육군 참모총장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주차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확신하고 환희에 찬 표정으로 김 장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이제 다 끝났다고 소리쳤다. 그는 헌병대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저 늙은이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려 내 구두를 핥게 만든 다음 영창에 쳐넣어 평생 햇빛을 못 보게 만들겠다며 잔인한 보복 시나리오를 읊어댔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사이렌 소리와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고 최미자 역시 남편의 팔을 잡고 덩실거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대령이 간과한 사실은 통상적인 헌병대의 출동 속도보다 지금 다가오는 차량들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규모가 거대하다는 점이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엔진음은 단순히 순찰차 한두 대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기계화 부대가 진격해오는 듯한 묵직한 진동을 동반하고 있었다. 김 장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시계를 확인했고 자신의 부하가 명령을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검열관의 눈빛으로 입구 쪽을 응시했다. 잠시 후 주차장의 입구를 가득 메우며 들이닥친 것은 검은색 경호용 세단들과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헌병 특임대 SDT의 작전 차량들이었다. 선두에 선 검은색 세단은 일반적인 번호판 대신 붉은색 바탕에 별 4개가 선명하게 박힌 성판을 달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위용에 주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별 4개. 그것은 일개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넘어선 군의 최고 사령관만이 달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붉은 성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것이 환각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사단 참모장으로서 수많은 별들을 모셔봤지만 사성 장군, 즉 대장의 성판을 단 차량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사적인 장소에서 마주친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방금 전까지 김 장군을 향해 퍼부었던 욕설과 협박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를 느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최미자는 군 계급에 대해 무지했기에 붉은 번호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모습과 주변의 경직된 분위기를 통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저 차는 뭐냐고 물었지만 박 대령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차량 행렬을 바라볼 뿐이었다. 검은 세단들이 최미자의 포르쉐를 완전히 포위하며 멈춰섰고 이어서 헌병 특임대원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차량에서 뛰어내려 신속하게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선두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에 베레모를 쓴 장군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내렸는데 그의 어깨에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수도방위 사령관 방 중장이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실세 중에 실세였다. 방 사령관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김 장군을 향해 곧장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부모를 찾은 아이처럼 다급해 보였다. 박 대령은 수도 방위 사령관이 직접 행차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설마 저 거물이 나를 지원하러 온 것인가 하는 헛된 희망을 1초 정도 품었다. 하지만 방 사령관이 자신을 지나쳐 김 장군 앞에 멈춰서서 군화발 뒤꿈치를 착소리 나게 붙이며 거수 경례를 올리는 순간 그 헛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경례방 사령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차장을 뒤흔들었고
그 소리는 박대령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을 멈추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방 중장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흙먼지 뒤집어 쓴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는 삼성 장군이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올리는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김 장군은 익숙한 듯 무심하게 거수 경례를 받아주며 쉬게 방사령관 오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나 라고 덤덤하게 물었고 그 평온한 목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박대령은 방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직함을 듣는 순간 뇌가 정지하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으려 하고 쌍욕을 퍼부었던 그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50만 육군의 수장이자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직속 상관 중에 상관이었던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박대령은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잘 다려진 제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최미자는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을 보고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여보, 왜 그래? 저 노인네가 뭐라고 했다고 이래 라며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하지만 박대령은 감전된 사람처럼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닥쳐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남편의 눈에 서린 생전 처음 보는 극도의 공포심을 마주한 최미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김 장군은 바닥에 주저앉은 박대령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옆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 부관에게 손을 뻗어 정모를 건네받았다. 흑투성이 등산복 위에 금실로 수놓아진 육군 참모총장의 정모를 쓰는 그 기이한 부조화 속에서도 그가 뿜어내는 위엄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동네 뒷산의 친근한 아저씨가 아니었고 서리빨 같은 군기로 무장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천천히 박대령 앞으로 걸어간 김 장군은 뒷짐을 진 채 허리를 숙여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자네가 아까 나더러 테러리스트라고 했던가 아니면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했었나? 라고 나직하게 물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박 대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박 대령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 장군은 혀를 차며 자네 말대로 내가 테러리스트라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테러리스트라는 건데 이거 국가적 비상사태 아닌가라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주변에 배치된 헌병 특임대원들은 하윤에게도 깍듯하게 경례를 올리며 예우를 갖추었고 하윤은 얼떨떨해하면서도 당당하게 답례를 보냈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그 거대한 어깨를 바라보는 하윤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통쾌함과 함께 아버지가 지켜온
군인의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거운 것인지에 대한 존경심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뺨에 흐르던 피는 이미 멈췄지만 그 상처는 이제 수치가 아닌 명예로운 훈장처럼 느껴졌다. 김 장군은 박대령이 손에 쥐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아까 국방부랑 정재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큰 소리 치던데 지금 당장 전화해 보게 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누구든 좋으니 자네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불러와. 내 앞에서 자네 편을 들어줄 용기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나도 궁금하군. 이라며 박대령의 허세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박대령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땅에 쳐박고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대령을 처리한 김 장군의 시선이 이번에는 파랗게 질려 숨죽이고 있는 최미자에게로 향하자 그녀는 히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김 장군은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저 가방으로 내 딸의 얼굴을 쳤다고 들었는데 군인의 얼굴은 국가의 얼굴이나 다름없네. 라고 엄중히 꾸짖었다. 그는 자네 남편의 계급장이 자네의 무기가 될 수 없듯이 저깟 가죽 가방이 사람의 존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법이야. 라고 일침을 가했다. 방사령관이 김 장군에게 다가와 총장님, 저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김 장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현행범이다. 즉각 체포해 라고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헌병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쳐 박 대령의 양팔을 결박했고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조여왔다. 대령 계급장을 단 정복 입은 장교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시각적인 충격 요법이었다. 총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박 대령은 끌려가면서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고 최미자 역시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라고 발악하다가 여군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질질 끌려갔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그 통쾌한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정의가 실현되는 짜릿한 순간을 목격한 그들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오만한 권력에 대한 완벽한 단죄의 시작이었다. 박대령과 최미자가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는데 방금 전까지 주차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박 대령은 정복 상의가 흐트러지고 모자가 벗겨진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김 장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다버린 비굴한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김 장군은 그 애처로운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뒷짐을 지고 그들이
호송차의 어두운 철장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삽시간에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고, 명품녀와 정치 군인의 최후, 참모총장 딸 건드린 대령 마누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영상 속에서 오만한 부부가 힘없는 보안 요원과 노인을 괴롭히다가 사성 장군의 등장과 함께 처참하게 응징당하는 반전 드라마에 열광하며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꼈다. 댓글창에는 박대령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들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낱낱이 까발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회적 매장은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호송차에 억지로 태워진 최미자는 좁고 딱딱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빨간 포르쉐가 덩그러니 남겨진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던, 그리고 명품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등산복 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김 장군은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굳은 표정을 풀고 구석에서 잔뜩 겁을 먹은 채 서 있던 젊은 보안 요원에게 천천히 다가가 더러워진 그의 유니폼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보안 요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내 못난 부하놈 때문에 자네가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었다며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 군의 정점에 있는 사성 장군이 일개 주차관리요원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박대령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보안 요원은 육군 참모총장의 따뜻한 사과와 위로에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펑펑 쏟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박대령 부부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짓밟혔던 자존감이 김 장군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권력은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빛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훈훈한 감동의 물결로 넘실거렸다. 방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에게 박대령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군 검찰단을 투입해 그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나 직권 남용 사례가 더 없는지 털끝 하나까지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박대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은 뉴스를 통해 그의 몰락을 확인하자마자 불똥이 튈까 두려워
일제히 연락을 끊고 손절하기 바빴다. 그가 믿었던 권력의 동아줄은 썩은 지푸라기에 불과했고 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다가올 파멸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유는 아버지가 보안 요원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핏줄이 당기는 뜨거운 자부심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순히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성된 어른이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자신 또한 아버지처럼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겸손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뺨에 난 상처는 아직 따끔거렸지만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주요 방송사의 구시 뉴스 앵커들은 엄중한 표정으로 육군 대령 부부의 갑질 사건을 톱니우스로 보도하며 군 고위 간부 가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 화면에는 최미자가 하윤을 명품 가방으로 가격하는 장면과 박대령이 김 장군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패륜적인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송출되었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대령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여론은 들끓었다. 육군본부는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특수폭행교사, 품위 유지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최미자 역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콩밥을 먹으며 한때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던 화려한 세상과 영원히 격리될 운명에 처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과 헌병 차량들이 떠난 주차장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곳에 남겨진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김 장군은 피곤한 기색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놀랐지.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유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고 두 부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의 모습보다 든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처단된 그 자리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스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난 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백화점 주차장. 갑질 사건의 주범인 박대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청을 허용했고 법정안은 엄숙하다 못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대령은 더 이상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장교의 모습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삭발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초라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단호하고 엄격한 어조를 유지하며 박대령이 저지른 상관, 모욕, 직권, 남용, 특수폭행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고 질타했다. 결국 박대령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그리고 군인연금 전액 박탈이라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박대령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다리가 풀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고 방청석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시민들의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이미 전 국민이 그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평생을 군대라는 조직의 그늘 아래서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그에게 계급장 없는 야생의 사회는 감옥보다 더 차갑고 가혹한 형벌의 장이 될 것이 자명했다. 한편 남편의 권세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었던 최미자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그녀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그녀의 항변을 단칼에 기각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칙칙한 수위에 갇혔고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지난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해야만 했다. 박대령 부부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파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정 전체를 풍비박산내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들의 자녀들 역시 학교와 직장에서 갑질 부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들은 합의금과 소송 비용 그리고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고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들의 삶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력에 취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대가는 이토록 잔인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 장군은 전군에 고강도 감찰 지시를 내려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거나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군 기강해이 사건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군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의 상징이어야 한다는 훈시를 통해 모든 장병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군 내부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제2의 박대령이 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김 장군의 이러한 결단은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참군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건 당일 용기 있게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던 젊은 보안 요원은
백화점 측으로부터 모범 직원 표창과 함께 특별 격려금을 받았고 김 장군의 추천으로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김 장군이 보내준 자네의 용기가 정의를 지켰네. 라는 친필 편지를 액자에 넣어 보관하며 평생의 갑오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가 보여준 작은 정의감은 거대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내는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어느 주말, 김 장군과 하윤은 사건이 있었던 화려한 백화점이 아닌 도심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김 장군은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하윤 역시 편안한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김 장군은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국밥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역시 한국 사람은 이런 걸 먹어야 힘이 나지. 그깟 스테이크보다 훨씬 낫지 않냐. 라고 껄껄 웃었다. 하윤은 깍두기를 집어먹으며 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쳤고 아빠, 그때 주차장에서 보여주신 호신술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전역하면 아빠처럼 무술도장이나 차릴까 봐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김 장군은 딸의 말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무술은 남을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거다. 너도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지? 라고 물었다. 장난스러웠던 하윤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하며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계급장이 높다고 해서 인격까지 높은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힘센 사람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위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하윤의 대답을 들은 김 장군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단순히 계급 높은 군인이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랐기에 이번 사건이 딸에게 큰 배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했다. 김 장군은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박대령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깨질 뻔했다는 사실을 하윤아, 우리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 군복을 벗으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시민이야. 권력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 영원한 것은 우리의 양심과 행동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묵직한 가르침은 국밥, 국물보다 더 뜨겁게 하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식사를 마친 두 부녀는 식당을 나와 가로수길을 천천히 걸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는 소리를 즐겼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과 젊은 여성을 보며 평범한 부녀지간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들 뒤에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과 정의가 그림자처럼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굳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행동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들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불의에 맞서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오만한 권력자가 약자를 괴롭히다. 숨겨진 진짜 강자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이 통쾌한 사이다. 스토리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여전히 박대령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지켜보고 심판하는 김장군 같은 숨은 영웅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정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는 작은 영웅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혹시 지금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얌체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들려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쁜 놈들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착한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처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 고생한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군대 드라마틱 채널의 사이다. 극장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하고 통쾌한 참교육 시리즈를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빌런을 처단하러 가는데 큰 힘이 된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가장 먼저 신선한 사이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그럼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다. 충성.